요즘 길 가다가 멈춰버린 아파트 공사 현장 한 번쯤 보신 적 있습니까? 크레인은 서 있는데 사람도 없고 불도 안 켜져 있고 펜스 안쪽은 온통 먼지뿐인 그런 현장 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집만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이 돌았는데 지금은 저 현장이 과연 완공까지 갈 수 있을까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배경에 깔려있는 이야기, 건설 경기의 몰락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일상적인 예시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경기라는 말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이라고 하면 보통 새 아파트부터 떠올립니다. 분양 광고, 모델하우스, 평형, 조망권 같은 단어들이 먼저 생각나죠. 그런데 경제에서 말하는 건설 경기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같은 주거용 건물, 상가, 물류센터, 오피스 빌딩 같은 수익형 부동산,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 발전소, 공장,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같은 산업시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건설 투자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내놓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건설 투자는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활동과 함께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으로 항상 등장합니다. 실제로 2024년에도 제조업과 설비 투자 쪽은 살아났지만 건설 투자는 여전히 약하다는 평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덜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새로 짓는 집, 도로, 공장, 창고, 인프라에 쓰는 돈이 줄어든다는 말이고 그만큼 일자리와 소득, 연관 산업의 매출도 함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보고서를 보면 건설 투자가 약해지면 거의 항상 성장률 전망도 같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최근 한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건설 투자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 건설 경기는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겠습니까? 건설 회사들이 갑자기 일을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안 사서일까요? 실제 이유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째, 돈이 너무 싸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둘째, 그 다음에 돈이 갑자기 너무 비싸진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셋째, 그 사이에 폭발적으로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부르는 금융구조의 후폭풍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보시면 왜 공사 현장이 멈추고, 왜 미분양이 쌓이고, 왜 금융회사까지 흔들리는지 그림이 한 번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돈이 너무 싸졌던 시기입니다. 코로나 직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이자는 거의 안 붙다시피 했는데 집값은 뉴스만 켜면 신기록을 갈아치우던 시기 기억나십니까? 이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첫째, 집은 어지간하면 오른다. 둘째, 대출이자는 당분간 이렇게 낮게 유지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합쳐지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이 하나 탄생합니다. 바로 새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에 돈을 태우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여기서 PF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딘가에 큰 빈 땅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땅 위에 아파트 1,000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할 만큼의 자기 돈을 가진 시행사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돈을 빌립니다. 처음에는 땅을 사기 위한 브리지론이라는 형태로 돈을 빌리고 사업 인허가와 분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본 PF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돈을 빌립니다. 이때 빚을 갚는 방식은 조금 독특합니다. 일반 가계대출처럼 월급에서 조금씩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한꺼번에 갚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 전제는 단 하나입니다. 분양만 잘 되면 결국 다 해결된다. 그 믿음 아래에서 사업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땅값이 비싸도 나중에 분양가를 높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도 역시 분양가에 전가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금융비용, 각종 수수료, 이자 비용이 계속 붙어도 어차피 분양만 완판되면 수지가 맞는다고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땅값, 공사비, 이자 비용이 한꺼번에 얹힌 초고 레버리지 사업이 전국 곳곳에 깔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모델하우스에는 사람들이 푹적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빚을 얹어 지은 구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국제기구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PF는 이미 201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와 부동산 호황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PF 대출 잔액이 132조 원이 넘는데 그 가운데 60% 이상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보험, 증권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들고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나가는 부동산 금융상품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집값과 분양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한 구조가 쌓여갔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돈이 갑자기 비싸진 시기입니다.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치솟으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2022년을 전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모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동안 싸게 빌려 쓰던 돈의 이자가 갑자기 몇 배로 뛰었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사업장이 빌린 PF 대출의 이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건설 시장에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첫째, 집을 사려던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지니 지금 집을 사도 될까라는 고민이 훨씬 커졌습니다. 월급과 자영업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대출 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나니 당연히 신규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가 줄어듭니다. 둘째, 이미 공사를 시작한 사업장의 계산이 틀어집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연 이자를 예를 들어 3% 정도로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5%, 6%까지 올라가 버리면 처음 짰던 수지 계산표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여기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겹쳤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한동안 크게 오르고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철근, 시멘트, 인건비 등 공사비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시장 반응 때문에 마음껏 올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사업장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공사를 이어가면 공정률은 올라가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해야 손실이 덜 나는 것이 아닐까? 경제 연구기관 분석을 보면 금리가 오른 뒤 주택 착공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0.3에서 0.5%포인트 정도 깎이는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즉, 집을 덜 짓는 것이 한국 경제 전체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PF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자체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점입니다. 즉, 분양이 잘 되고 아파트가 완공되고 사람들이 입주해야만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분양이 막히거나 공사가 멈추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대출을 상환할 원천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이런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그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 금융회사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PF 대출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 등 비은행권에 더 많이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기준 한국 PF 대출의 60% 이상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장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저축은행 정기예금, 증권사 고금리 상품, 각종 펀드와 신탁 상품 안에 PF 관련 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 은행들의 건설 부동산 관련 부실 채권 비율도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리아 비즈와이어. 이제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건설사가 어려워졌다 수준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수준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정부와 감독당국,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부동산 PF를 금융안정의 핵심 리스크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와 현장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를 다룬 보고서를 보면 제조업과 수출은 반도체 회복 덕분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설 투자, 특히 건물 건설 쪽은 여전히 약세이고 이것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평균 성장률이 약 2% 초반에 머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건설 투자 부진을 꼽았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건설 투자 전체는 약간 늘어나는 듯해도 건물 건설은 줄고 토목공사만 조금 늘어나는 식의 양극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와 오피스, 상가 같은 건물은 침체인데 도로, 철도, 인프라 같은 공공 성격의 토목만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고용을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청년 고용이 어렵다는 기사 속에 건설업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1년 반 동안 건설업 취업자가 18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가을 기준으로만 봐도 건설업 일자리가 12만 개 넘게 줄어들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숫자 그 자체보다 파급 효과가 중요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주변 식당, 편의점, 원룸, 모텔, 세탁소, 택시, 레미콘 기사, 철근 가공업체, 자재창고, 크레인 장비 임대회사, 현장 하나가 멈추면 이런 분들의 매출과 소득도 동시에 줄어듭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대형 아파트 단지 하나가 그 지역 경제의 핵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이 한두 개만 멈춰도 동네 전체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20대와 30대에게 그나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건설 현장이 줄어들면 지금 당장 일자리 문제가 되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이 건설 경기 침체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가? 사실 비슷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건설 시장은 2023년에는 투자 증가율이 4%가 넘었지만 2024년에는 2%대 초반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주거형 건설, 그러니까 주택 건설은 더 어렵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모기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 국가들에서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건설사들이 착공을 미루거나 줄이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예를 들어 도로, 철도, 에너지, 데이터 센터, 공장 등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버티는 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 짓는 건 세계적으로 어려워졌고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인프라 공사만 그나마 건설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설비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건설업의 한 축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주거용 건설, 특히 아파트 공급 쪽은 당분간 힘든 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 건설 경기의 몰락이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값과 전셋값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건설 경기가 나쁘면 집을 덜 지으니 나중에는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 말에는 일부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된 미분양이 쌓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공사 중단 현장도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과잉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몇 년간 이어지면 새로 착공하는 사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파트는 기획, 인허가, 설계, 착공, 분양, 준공까지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줄어든 것은 몇 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지금처럼 고금리와 PF 위기로 건설이 위축되면 몇 년 뒤에는 인기 지역 위주로 공급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너무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지은 탓에 문제가 생긴 시기라면 몇 년 뒤에는 너무 겁이 나서 집을 안 지은 탓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과 내 돈의 안전 문제입니다. 요즘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 설명을 들으면 연 6%, 7%, 심지어 두 자릿수 수익을 추구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도 국채나 안전한 예금금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높은 금리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경우 그 뒤에는 부동산 PF 같은 고위험 자산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모든 상품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부동산 담보니까 안전하다라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상품 제안서를 받으시면 어느 지역,
어떤 사업장의 PF인지, 내 돈이 사업 수익에서 어느 순서로 상환을 받는 구조인지, 중간에 사업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와 동네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새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자체로도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만 눈에 잘 안 보이는 변화도 많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몇 개 더 생기고 편의점 매출이 늘고 원룸이나 모텔 객실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세탁소, 택시, 배달기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멈추거나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면 이런 소득이 한꺼번에 줄어듭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공사 현장 한두 개가 동네 전체의 경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 경기 침체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의 몰락은 단순히 건설사와 금융회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가게 가장인과 일용직 근로자, 청년 구직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 경기는 이대로 계속 무너질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건설 경기는 항상 사이클을 그려왔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낮고 규제가 느슨하면 개발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과잉 공급과 과잉 부채가 쌓이고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고 규제가 강화되면 길고 깊은 조정기가 찾아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스페인과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 붕괴,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까지 모두 비슷한 패턴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한국도 이 큰 틀에서는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부 모습은 한국만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매우 강합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주거 수요 자체가 한순간에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전환 등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인프라 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건설업의 한 축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이미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채울 사람 자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PF 부실의 후유증입니다. 투자자, 금융회사, 감독당국 모두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PF의 위험성을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당분간은 예전처럼 대담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개발 사업이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셋째, 초저금리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입니다. 세계적으로 재정 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물가 요인 때문에 과거처럼 기준금리가 0% 근처까지 떨어지는 환경이 다시 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 생각해보면 한국의 건설 경기는 예전처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회복하기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과 재편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개발 호재라는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디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선다더라, 여기 복합 쇼핑몰, 저기 물류센터 들어온다더라, 이런 말만 들어도 주변 땅값과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이 발표되는 것과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완공까지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PF 구조에 의존하는 민간 개발 사업이라면 땅을 얼마나 비싸게 사는지, 분양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금융비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보셔야 합니다. 둘째, 고금리 상품의 뒷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연 5%, 6%만 되어도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이라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상품의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혹시 부동산 PF 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이 잘못되면 내 원금은 어느 순서로 손실을 보게 됩니까? 판매 직원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거나 설명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과감하게 발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셋째, 실거주와 투자를 꼭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험한 시기일수록 집을 사는 이유가 투자인지 실거주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거주라면 직장, 자녀 교육, 가족 계획,
생활 환경 등 비경제적인 요소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면 투자라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일자리 전망, 공급 계획과 실제 착공 가능성, 금리와 정책 방향, 그리고 다른 자산과 비교한 수익 대비 위험 등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넷째, 건설 경기의 몰락을 단순한 나와 상관없는 뉴스로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집값과 전셋값, 우리 노후 자산이 투자된 금융상품, 우리 자녀와 주변 사람들의 일자리, 우리가 사는 동네 가게들의 매출, 이 모든 것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건설 경기의 몰락을 가능한 한 쉽게, 그러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집값은 오르고 돈 빌리기는 쉬워지면서 부동산 PF를 앞세운 개발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분양시장이 식고 공사비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그 후유증이 건설사, 하도급업체, 금융회사, 개인 투자자, 그리고 청년과 서민 일자리까지 전방위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는 어떤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집과 인프라를 지을 것인가, 위험을 어떻게 나누고 금융구조를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삶과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길을 지나가다 멈춰선 공사 현장을 보실 때 조금은 다른 생각이 떠오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현장 뒤에는 어떤 돈의 흐름이 있었을까?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개인들은 어떤 위험을 안고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앞으로도 이런 큰 경제 흐름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주제나 더 깊이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